이전에 투룸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좀 더 낮은 층에 살고 싶기도 하고 고양이들에게도 테라스에서 바깥 공간을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고 다시 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서 3주 만에 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사 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이사를 결정하고 새로운 집을 구할 때도 아직 테라스 집에 대한 미련은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었다. 투룸이라고 해도 주택은 오피스텔보다 시야가 막혀서 답답할 것 같아서였다. 알아본 집이 복층에 테라스까지 있는 집을 부동산에서 도배를 한 후에 보라고 하는데 누수 흔적을 찾고 원래의 집 분위기를 보려면 도배 전에 가서 봐야 확인이 되어서 지저분하다고 하는데도 미리 가서 보았더니 천정등과 구석 천정 쪽에 누수 흔적이 있고 꽤 오래 비워진 집인 것 같았다. 다른 부분은 수리해달라고 하고 살 수 있지만 누수는 수리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풍수적으로도 피하라고 하는 집이어서 아무리 마음에 드는 가격과 집이어도 이 부분은 타협하지 않고 걸러낸다. 이 집도 크기나 활용성은 좋았지만 남자가 오래도록 살았던 느낌이고 넓은 2층에서 왠지 으스스한 느낌이라서 혼자서 살기는 좀 꺼려졌다. 살던 테라스 집에서는 3일 만에 누수를 발견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부동산과도 힘든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부동산에 살던 기간만큼의 월세를 제하고 환불을 요구하려고 했었다. 부동산 수수료와 청소비 등의 재반 비용만 추가로 들지만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이사를 올 때도 짐이 적은 것도 아니어서 원룸 이사를 요청했으나 결국 차 2대 불러서 이사비를 2배 이상으로 지출하고 겨우겨우 힘들게 이사를 온 상황인데 또다시 이사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또 이사하는 곳의 부동산 수수료도 다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도 같은 이사비를 지출해야 하고 이사가는 집의 부동산 수수료도 다시 내야 한다면 2배의 이사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될 것이다. 부동산에게 타협하려고 하니 부동산은 그쪽은 전문시설팀이 따로 있다는 식으로 또 묻지도 않았는데 집주인의 재력에 대해서 마치 자기 자랑하듯 얘기했다. 그러면서 수리해주고 수리하는 동안 자신의 건물의 빈 방에 거주하고 다시 그 집에서 살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집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던 테라스 집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라져서 누수뿐만 아니라 다른 단점들을 알게 되니 그냥 이사를 가야만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상하게도 내가 이사를 가니 며칠 후에 같은 층 다른 방이 이사를 나갔는데 그 방이 빈 방이라는 것이다. 물론 누수 문제가 없었다면 그냥 1년 동안 그냥 버텨보자고 생각했고 좋은 면만 생각하려고 노력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좋게 생각할 이유는 없었다. 이게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었다. 누수로 인한 문제는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일이므로 집주인에게 아무런 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고 물론 부동산 수수료도 다시 되돌려달라고 하면 된다. 그 부동산에서 그 건물의 관리를 오래도록 전담으로 담당하고 청소 용역까지 맡아서 하고 있는데 나도 첫날 발견한 화장실 옆 기둥의 누수 자국을 전혀 몰랐을 리가 없다. 이 집을 계약하게 한 부동산은 이 집을 부동산 매물로 내놓지도 않고 단독으로 중개하고 있었다. 건물 관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입주 청소 등을 연계해서 하면서 입주자들에게 입주 청소비를 계약서에 추가 내역으로 넣고 있었다. 집을 동영상으로만 보고 조금 좁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부동산에서는 여기서 4명이 사무실로 쓸 정도라면서 그렇게 좁지 않다고 해서 계약을 한 것도 있었다. 어차피 그보다 조금 더 넓은 집은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창이 좁아서 답답한 집이거나 너무 넓어서 월세 절감을 하려는 나의 의도에 맞지 않는 집이거나 여러 이유로 오피스텔에서 살던 눈높이에는 선택하고 싶지 않은 컨디션이었다.
어차피 1.5룸이라도 대부분 그 정도 면적이기 때문에 집을 알아보다가 거의 지쳐갈 무렵이어서 그냥 보지 않고 계약금을 보냈었다. 신축이고 컨디션도 내부는 오피스텔과 다름없으니 그냥 좁은 면적은 내가 짐을 줄이고 테라스 공간에 지붕이 있으니 어느 정도 짐을 내놓을 수가 있었다. 다른 테라스 하우스는 분리형으로 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비슷한 면적인데 테라스 지붕이 없어서 아무리 넓은 테라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짐을 일부라도 밖에 내놓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타협하고 선택한 집인데 막상 도착하니 집은 보여준 상태보다 좁긴 했지만 수납장도 어느 정도 되고 테라스에 창고처럼 있는 보일러실에도 생각보다 짐이 많이 들어가서 짐을 다 우겨 넣으니 그냥 익숙해지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꺼려지는 부분도 있었다. 풍수에서 건물 입구가 도로 정면에 있어야 한다는데 이 집은 왼쪽 끝에 있었고 그 입구 맞은편이 다른 건물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맞은편 건물 쪽에 꽤 많은 재활용 쓰레기와 빨래 건조대 등으로 어수선했고 또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에는 수거를 위해서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아무래도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다가 파는 것 같은데 그 양이 제법 1톤 트럭을 채울 정도까지 보였다. 그 동네는 모든 집들이 쓰레기를 쌓아놓은 집도 없고 전기줄도 보이지 않고 대부분 다 정돈되어 있는데 하필 그 맞은편 집만 그 지경이었다. 구축단지도 아닌 곳에 이런 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실시간 동영상 통화를 할 때 부동산에서는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통화가 불안정한 듯 화면이 흔들리고 바닥을 비춰서 일부러 이 부분을 안 보여주려고 의도한 게 분명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영상 통화로는 출입구 맞은편을 볼 수가 없었다. 순진하고 어려 보이는 목소리의 젊은 여자는 생각과 달리 이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둘 정도로 치밀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왠지 속은 기분이었다. 아마 직접 보러 갔다면 이 부분 때문에 쉽게 계약을 안 했을 것이다. 입구에서 나갈 때 바로 쓰레기가 보인다는 건 그만큼 풍수에도 안 좋기 때문이다. 그 부동산은 다른 부분에서도 좀 이상했다. 일단 이사짐을 가지고 내려가서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이미 보증금도 들어간 상태고 그 상황에서 갑자기 그 쓰레기 문제로 다른 집을 선택할 수도 없는 문제였다. 그래서 일단 계약서를 쓰려고 하니 묻지도 않았는데 아주 도도한 목소리로 집주인이 대출 하나도 없는 금수저라면서 어디서 사는지 알만한 주소지를 얘기했다. 주인이 어디 살든 월세 내는 입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저러나 싶었지만 뭐 집주인이 금수저라 원룸 주택에 어울리지 않게 그렇게 인테리어에 돈을 들였나 보다 생각하며 돈 많은 집주인 기운을 받으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여기는 입주 청소를 한 상태라서 퇴실할 때 청소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 부동산은 건물 관리도 겸하는 회사여서 그 건물 전체를 관리도 하고 있어서 그건 그럴 수 있다 생각했지만 사실 욕실 타일 사이에 곰팡이 같은 것도 보이고 테라스 보일러실은 한 번도 물 청소한 흔적이 없는 데다가 테라스에는 거미줄까지 있었다. 게다가 욕실 변기 안도 청소한 상태라고 보이지 않았다. 그냥 보이는 데만 대충 닦아놓은 느낌인데 언제 청소했는지 싱크장을 다 닦고 물건을 넣는데 먼지가 그대로였고 창틀과 창문도 먼지가 쌓여서 모두 다 다시 청소를 하고 물건을 정리해야 할 정도였다. 며칠 동안 집을 청소하면서 정리하느라 일도 제대로 못했다. 청소비를 안 낸다면 그 정도면 괜찮은 상태지만 청소비를 나중에 내야 한다면 그렇게 공들여서 청소를 하고 짐을 정리해야 할 수준인데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사 올 당시에는 일단 짐을 내리려니 이 짐이 다 들어갈까 싶어서 사실 바로 다른 빈집을 알아봐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다. 아무리 아늑하게 좁은 공간에서 맞춰서 살아보려 했어도 이건 너무 무리해서 우겨 넣는 게 아닐까 싶었다. 이사 올 때 많은 짐을 버렸음에도
생각보다 많은 짐이 있었다. 개인적인 옷과 용품은 최소한이었지만 고양이 관련한 짐도 많았고 무엇보다 일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짐들이 전체 짐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냥 혼자 사는 집이라 하면 나쁘지 않은 면적이지만 일까지 겸해야 하는 나로서는 작더라도 창고로 쓰는 공간이 필요했다. 원룸을 선택한 걸 그때 조금 후회하게 되었다. 그러나 1.5룸도 대부분 그 정도 면적이라서 방이 나뉘어 있으면 가구 위치도 정하기 애매해서 더더욱 좁아 보일 수 있었다. 더 넓은 곳은 오피스텔 살던 곳과 가격이 비슷했고 그나마 타협할 만한 곳은 고양이 때문에 모두 거절을 당한 상태라서 자포자기한 심정이었다. 같은 비용을 지불하려면 거기까지 갔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싶으니 그냥 맞춰 살아보자 생각을 했었다. 이전 집보다 면적을 줄이는 대신 그래도 테라스가 있는 집을 원하는 대로 오게 되었으니 다 좋을 수는 없지 싶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점도 있었다. 그렇게 신축이고 잘 꾸며놓은 집이라서 밤에는 주차장에 라인 등을 켜고 건물 조명도 예쁘게 해놓은 집을 그 동네에서는 볼 수가 없는 정도여서 그 건물은 마음에 들었지만 왠지 그 쓰레기가 하필이면 출입구 맞은편에 있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 또 아래층도 같은 테라스 집인데 사는 동안 한 번도 불이 켜져 있거나 사람이 테라스에 나와 있는 걸 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같은 층 다른 방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사를 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니 좀 이 터가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테라스에 앉아 있으면 바람이 부는데 신기하게도 집 안에는 창을 모두 열어놓았고 창이 작은 편도 아닌데 바람이 들어오지 않았다. 통창에 나 있는 문도 있고 다른 창도 있는 데다가 이면도로 쪽이라서 앞이 막힌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바람이 아예 집에 안 들어오는 것도 이상했다. 그리고 서양이어서 이전 집에 비해서 심하게 더웠고 오후에는 강한 햇빛이 들어와서 블라인드를 쳐야 하니 통창의 의미가 없었다. 테라스에 짐을 놓고 빨래도 널다 보니 생각보다 여유 있는 공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언가 조리를 할 공간은 있었다. 라면이든 밥이든 집에서 해먹다가는 환기도 안 되고 집은 찜통이 될 게 뻔하니 가열하는 요리는 모두 테라스에서 요리했다. 하지만 테라스 문에는 방충망이 없어서 집으로 파리가 드나들기도 했고 심지어 생전 처음 보는 엄청 큰 벌레가 테라스에서 밤새 돌아다니고 해서 벌레를 극혐하는 나에게는 공포의 공간이 되어갔다. 그리고 옥상 테라스가 아니어서 천정 지붕이 있기에 짐을 일부 놓을 수 있었지만 비바람이 들이쳐서 물건이 탁자에서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다른 건물의 집들에게 너무 잘 보이는 공간이라서 사실 편하게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원하던 화이트톤 신축에 테라스까지 있는 집인데도 차라리 좁더라도 베란다가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만족하고 살아야겠다 다짐한 지 사흘 만에 잠에서 깨자마자 천정 누수를 발견하니 이건 이사하라는 신호가 아닌가 싶었다. 주택에 흔치 않게 창도 많고 통창도 있어서 좋아했지만 집이 밝은 것도 아니어서 하루 종일 불 켜야 하고 누수를 발견하기 전날 소나기가 내릴 때 그 통창에서 많은 빗물이 들이쳐서 바닥이 물로 흥건해진 적도 있었고 식기세척기에 물을 넣는데 바로 앞에서 물 보충이 끝났다는 알람도 못 들어서 물이 다 넘친 적도 있었고 처음에 욕실 배수가 잘 안 돼서 부동산에게 막힌 걸 뚫어달라고 하니 사람을 불러서 신육만 하고 머리카락 같은 걸 조금 빼고 수리했다고 했는데 이 역시 제대로 안 된 건지 조금 나아졌을 뿐이어서 여전히 배수는 시원하게 되지는 않았다. 물과 관련된 이런 사건들은 물론 풍수에서 안 좋다고 얘기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문제라서 이런 여러 가지가 살면서 하나씩 보이게 되니 아무래도 이런 사건들이 모두 물과 관련돼서 안 좋은 것을 암시하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졌다. 이런 일들은 흔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전에 퇴실할 경우에는 무조건 청소비며 모든 재반 비용을 세입자가 내야 했다. 그리고 복비도 이사 오기 전 집과 이 집의 이중으로 냈고 이사비도 예상의 2배 이상이었는데 추가로 돈을 지출하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여서 부동산에 얘기하니 부동산에서는 확답을 피하고 집주인과 얘기하겠다고만 했다. 결국 원하는 것을 얘기하라는데 나도 부동산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하니 부동산에서 복비를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답을 피하고 있었다. 집주인은 살던 만큼 월세를 공제하고 돌려주겠다 했지만 이전 살던 집이 아직 세입자를 못 구한 상태여서 이사 올 때 보증금은 최소한으로 넣고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넣기로 한 상태라서 다행히 묶인 보증금이 많지는 않았다. 이전 집에서는 이전 영상 내용대로 더 이상 버티는 게 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사를 했기에 거기서도 물론 금액적인 손실은 있었다. 이전 집에서 세입자를 구하지 않은 상태로 이사를 나온 상황이라서 나는 그쪽도 월세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었다. 그렇게까지 무리한 배경은 과거의 경험 때문이었다. 이전에 살던 오피스텔이 나와 운이 맞지 않고 정신적으로나 일적으로나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오래도록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 자식 같은 강아지를 잃은 아픔 때문에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을 하고 먼저 이사를 나오지 않아서 결국 그런 일이 생겼나 싶은 마음에 자책감으로 오래도록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다. 이번에는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상황이 이사를 가야 한다는 쪽이면 더 손해를 보기 전에 당장 보이는 손해를 따지지 말고 이사를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먼저 나왔다면 전입도 안 된 상태라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쉽지는 않았을 테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강아지를 어이없이 사고로 보내고 내가 너무 소리치면서 힘들어하니까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겁을 먹고 이사를 오지 않으려고 망설이고 그래서 이사 나오기도 쉽지 않았다. 나는 왠지 안 좋은 예감 때문에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이사 가기로 한 집의 계약금을 미루고 이사하는 날 계약금을 내고 입주하려고 한 상태라서 계약금을 날리지 않고 이사 가려고 했던 것도 취소할 수 있었다. 본가의 이사짐은 이미 보낸 상태였지만 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속 이사 올 사람이 보증금을 보낼 때를 기다렸다. 강아지도 보내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일단 그 집을 벗어나기 위해 운전하면서 만약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으면 전입을 해버리겠다고 집주인에게 협박을 했다. 그 집은 전입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라 미리 이사를 나가도 전입을 해버리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차라리 1,000만 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오히려 이득인 상황이라 어떻게든 돌려줄 텐데 나는 그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으로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되었다. 일단 누수되는 집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부동산에게 집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 복비를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그 부동산에서 새로 중개를 하면 집주인에게 복비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도 손해는 아닐 테니 추가로 복비를 더 내라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복비를 이중으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은 못 믿었지만 일단 알아봐 달라고 했다. 어떻게 타협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상 문제를 얘기하다가 부동산하고 의견이 갈렸다. 부동산에서는 완강하게 물러서지 않을 기세였다. 결국 부동산과 말로에서는 통하지 않으니 네이버에서 누수 관련한 법률 상담 내용을 모두 검색을 해서 나에게 유리한 내용만 캡처해두고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문구에 밑줄을 그어서 부동산 소장에게 문자로 보냈다. 부동산 소장에게 답을 받는 건 무조건 문자로 남기려고 했으나 부동산은 쉽게 답을 주지 않고 일단 집을 알아봐 주겠다 했다.
집에 누수가 생겨서 이사하는 경우에 이사할 집을 구할 때까지 비용을 집주인이 내야 하고, 또 심한 경우 정신적 보상, 시간적인 보상도 청구할 수가 있었다. 법적인 얘기를 꺼내니까 부동산 소장은 그쪽은 법률팀이 있으니 법적으로 할 거면 어디 해보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 하지만 나에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간이고 소장을 쓰는 방법도 있다. 그럼 굳이 변호사 선임이고 뭐고 안 해도 되지만, 다만 일반인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미흡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다시 수정하라고 연락이 오기는 하고, 또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 일로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뺏긴다면 나에게도 결국 좋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에 적당한 손해를 감수하고 타협한 다음 빨리 털어버리고 이사를 나가는 게 가장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보증금과 선불로 낸 월세만 돌려주면 내가 쓴 시간과 정신적 보상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사 비용까지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심 쓰듯이 말했다. 부동산과의 모든 통화 내역은 녹음해 두었다. 집주인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완강하게 나왔지만 더 이상 이중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네이버에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서 보낸 후 나도 어느 정도 양보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나니 부동산도 조금은 부드러운 태도로 바뀌었다. 부동산은 아직도 복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상태지만, 이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의 집을 알아본다면 추가로 또 부동산 수수료도 들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 부동산에서 집을 구해야 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집주인과 타협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서 결론을 짓지 않고 다른 부동산을 통해 이사를 가버리면 또 골치 아프게 해결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결국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타협을 하고, 마음에 들었던 집보다는 면적이 조금 넓어서 전보다 방 하나 크기가 더 큰 투룸을 선택했다. 비용도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그런데 보증금을 먼저 내고 나니 부동산에서 자꾸 계약서를 언제 쓸지 독촉했다. 그 마음에 들지 않았던 집은 원래 담배 냄새 때문에 제대로 보지도 않고 나갔는데 결국 도배를 다시 해달라고 하고 계약금을 걸었다. 도배만 하면 이사 전에 모든 창틀과 문들을 내가 청소해서 냄새를 빼고 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나는 그 부동산에서 당한 이력이 있으니 이번에는 도배 후에 계약서를 쓰겠다고 했다. 테라스 집에서도 이사 날짜가 미뤄질수록 어차피 월세를 돌려줘야 하는 입장이니 좋을 게 없었다. 도배한 것을 확인하러 가보니 담배 냄새가 여전히 심했다. 아무리 문이며 창틀이며 냄새가 배었다고 해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벽만 도배하고 천정은 도배를 하지 않았다. 담배 냄새가 천정에 가장 많이 배어 있을 텐데 말이다. 사람도 힘든데 고양이를 거기서 살게 할 수는 없으니 다시 천정을 도배해 줄 때까지 계약서를 쓰지 않고 버틸 수밖에 없었다. 테라스 집은 모든 가구며 전자제품이 좋은 브랜드였지만 이곳은 가장 저렴한 브랜드로 구색만 갖춰놓은 집인데 집주인이 도배하는 비용도 아끼려고 천정은 안 한 모양이니 집주인도 조금 아니다 싶어서 마음이 힘들었다. 부동산에서는 그 면적의 집은 없다면서 도배와 무관한 이유들만 얘기하면서 천정 도배 안 하고 진행시키려고 우겨댔다. 하지만 단호하게 천정 도배하기 전까지 나는 계약서를 쓰지 않겠다고 했고 결국 천정 도배하는 날을 다시 잡았다. 그래서 이사는 일주일이 더 미뤄졌다. 천정 도배까지 확인하고 나서 계약서를 쓰고 난 후에 미리 가서 청소를 하겠다고 했다. 아무리 도배를 했지만 담배 냄새가 온 가구와 창문, 그리고 모든 문과 문틀까지 배어 있었기에 이사 전에 그걸 모두 청소하느라 5시간 이상이 걸렸다. 고양이들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청소하지 않고 이사를 온 후에 하나씩 청소했을 테지만 고양이들에게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심각한 상황이어서 할 수 없이 이사 전에 대청소를 했다. 그러나 이 집은 투룸이라고 그 부동산에서 청소비도 올려서 청구했다.
전혀 청소한 상태라고 볼 수 없이 따뜻한 물에 베이킹 소다와 락스 조금 넣고 물로 문이며 창문이며 다 불려놓은 상태에서 보니 담배진이 그대로 나오고 창틀 먼지도 그대로고 바닥도 닦으면 시커먼 물이 나오고 싱크대까지 니코틴에 찌들어서 청소해야 할 정도로 어차피 입주 청소를 내가 해야 하는데 도대체 입주 청소를 했다고 보이지 않은 이 상태에서 입주 청소비를 주고 이사를 나와야 하는 상황이 억울하기만 했지만 계약서 조항을 내 맘대로 바꿀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었다. 더 청소해야 할 것들이 남았지만 너무 기력이 빠지고 이삿짐도 챙겨야 하는데 5시간 이상 청소하고 나니 이미 10시가 넘는 시간이라 그냥 마무리하고 나왔다. 이사는 2톤 차를 부르면 이사비가 많이 드니 1톤 차로 실을 수 있는 만큼 싣는 상태에서 견적을 당근으로 요청했는데 다행히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이 저렴하게 견적을 했다. 이사 올 때만 해도 가장 저렴한 곳을 골랐지만 결국 차를 2대로 늘리고 3배의 돈을 주고 나온 상태라서 미리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지 재차 확인하고 녹음까지 해놓은 상태였다. 그 기사님은 친절했지만 정말 딱 가구만 실어줘서 나머지 짐을 모두 직접 이사하느라 거의 7번 정도 내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짐을 옮겨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렇게 짐을 나르다 보니 고양이가 탈출했던 것도 한참 후에 발견했다. 이사 온 집에서도 청소를 하려면 보증금의 반인 500을 먼저 입금해야 비번을 알려주겠다고 한 터라서 이미 500을 입금한 상태였다. 부동산에서는 모든 짐을 뺀 걸 확인한 후 확인하고 나서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이사하느라 이틀 동안 고생하고 청소까지 해놓고 보증금이며 월세를 돌려받는 날에 부동산에서는 확인하러 갈 테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나로서는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미 짐을 다 뺀 상태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직접 가서 집을 보여주고 난 후 전기세와 가스비를 정산한 것을 확인시켜주고 입금을 기다리는데 이미 짐을 다 뺀 것도 확인하고 집 상태도 확인했는데 입금은 안 해주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니 알았다고 하고 좀 있다가 입금이 들어온 후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미 짐을 뺀 상황이라면 무슨 이유를 들어서 요구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전에는 비밀번호를 절대로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추가로 복비를 내지 않고 지금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테라스 집에서도 보증금과 선불로 낸 월세도 돌려받았다. 그리고 이사갈 집도 미리 합의한 요구사항을 확인한 후에 계약서를 써야 한다. 나의 경우는 도배를 마무리할 때까지 계약서를 미루었다. 하라는 대로 했다면 아마 천정 도배를 안 한 상태로 이사를 해서 담배 냄새로 후회했을 것이다. 부동산 소장은 말투부터 불만이 가득했지만 나로서도 최대한 타협한 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주장을 굽히지 않고 안전장치를 마련했기에 그 정도 선에서 서로 타협을 할 수가 있었다. 부동산만 믿고 있으면 그 손해는 당사자가 감당해야 한다. 이번에 편하게 집을 구하려고 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그래서 타협할 수 있는 선을 정해서 네이버 검색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서 강하게 어필하고 나니 타협이 된 것이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믿으면 호구된다. 물론 지금 이사 온 곳은 처음에 마음에 들었던 곳도 아니고 욕실 샤워 수전도 바꾸고 난 후 샤워 호스에서 물이 새는 것을 동영상으로 집주인에게 보여주니 집주인이 와서 샤워 호스를 갈아주었다. 계약할 때도 집주인이 보이지 않고 집 주소도 다른 지방이어서 멀어서 안 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어이없이 집주인은 같은 동네에 있었다. 같은 건물이냐고 하니 아니라고만 했고 주소는 알려주지 않았다. 아마 테라스 집에 먼저 살지 않았더라면 이 집을 절대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한 달째 살고 있고 그래도 여기는 테라스 집보다는 구식 인테리어긴 해도 2층 침대도 들여놓고 그래도 우려가 조금씩 없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물 새는 것도 걱정이고
여기서 잘 풀릴까 괜찮을까 싶은 문제들이 있긴 했었다. 그러나 마음은 전보다 안정되어 가고 있다.